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중앙브리핑 220호에 게재된 6G로 가는 길, 5G를 뛰어넘는 다양한 가치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CEO로 18에서 66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휴대폰 5G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5G의 보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국내외에서 5G의 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6G를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5G를 뛰어넘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6G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6G로 가는 길을 6개의 키워드로 해설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와 피지컬의 융합입니다. 2020년 이후에 세계의 연구기관이나 대형 통신기기 벤더, 통신사업자 등이 잇따라 6G에 관한 백서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은 거의 10년마다 세대 교체를 합니다. 2000년 전후에 3G, 2010년 전후에 4G, 2020년 전후에 5G로 교체되어 왔고 6G는 2030년 전후에 실용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6G를 둘러싸고 세계에서는 벌써 주도권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백서를 읽어보면 6G로 실현하는 세계관은 사이버 피지컬 융합이라는 방향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융합이란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에서 재현하고 데이터를 해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현실 공간으로 피드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의미로 핀란드의 거대 통신기기 벤더인 노키아 일본 법인의 야나기바 CTO는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로 재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환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융합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6G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각사의 비전은 비슷합니다. 100GBps의 고속 대용량 통신이나 1평방킬로미터당 1000만 디바이스의 다수 동시 접속 등 5G를 확장하는 방향성과 함께 초고신뢰성이나 초커버리지라는 새로운 기능의 축을 늘리며 6G는 5G를 초월한 다양한 가치를 초래하는 통신 인프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6G는 지금까지의 이동전화 시스템의 기본인 셀룰라 방식의 기지국 구성을 크게 변화시켜 분산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대담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의 기지국을 제휴협조하여 통신을 확립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5G까지는 최선과 노력의 통신으로 신뢰성은 둘째였습니다. 6G를 사회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KDDI 종합연구소 첨단기술연구소의 고니시 소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6G로 분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단말 주위에 다수의 기지국을 연계함으로써 셀 엣지라는 개념이 없어지며 모든 장소에서 신뢰성을 담보한 통신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룰러 방식의 기지국 구성은 구역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적합했으며 반면에 셀 엣지에서는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업링크 통신은 주위의 여러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가상화 단말을 구성함으로써 스루풋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업링크 통신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단말의 전파 출력을 올리지 못하므로 다운링크 통신에 비해 스루풋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커넥티드 카처럼 주변 디바이스와 단말이 연계해 커넥티드 카의 업링크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가상적으로 단말의 출력을 올릴 수 있어 스루풋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6G에서는 100GBps라는 고속 대용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는데 테라헤르츠파는 밀리파 이상으로 직진성이 강해 가시거리 통신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적재적소에서 기지국을 연계시킴으로써 테라헤르츠파의 활용도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지상계 네트워크입니다. 6G에서는 지구에서 권역 외 없애기도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상에 30에서 40억 명이 아직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동전화 인구 커버율은 99%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산간지역 등을 포함한 면적 커버율은 최대 약 70%입니다. 이런 지역에 철탑을 세워 구역을 만드는 것은 경제 합리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고고도 플랫폼 무선국 햅스를 사용하여 상공에서 단번에 구역화를 합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 이동전화 표준화 단체인 3GPP에서는 비지상계 네트워크 NTN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6G를 기다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인 햅스 모바일을 통해 햅스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고도 20km의 성층권에 이동전화 기지국을 실은 무인 항공기를 띄워 하늘에서 단번에 구역화를 하는데 한 기의 햅스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직경 200km 정도입니다.
일본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약 40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소프트뱅크는 2020년에 5회 정도 무인 항공기 시험을 실시하여 성층권에서 5시간 30분 비행에 성공했는데 2023에서 25년에 구역 등을 한정한 베타판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전 상용화를 2026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테스크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브로드밴드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약 1만 2천 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세계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미 약 1,500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상태이며 2021년 2월에 한정된 지역과 유저를 대상으로 한 퍼블릭 베타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채용하는 인공위성은 지표에서 160에서 2000km의 저궤도를 주의하는 저궤도 LEO 위성입니다. 예전부터 실용화가 진행된 지표에서 36,000km라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지연을 억제할 수 있고 고속통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LEO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는 스타링크 이외에도 소프트뱅크가 제휴하고 있는 영국의 원웹이나 라쿠텐 그룹이 제휴하고 있는 미국 AST&사이언스 등도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LEO가 점점 6G를 위한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신과 센싱의 융합입니다. 6G에서는 통신과 센싱의 융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NTT 도코모 6G 아이온 추진부의 나카무라 부장은 6G로 사이버 피지컬 융합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현실 공간의 데이터를 얼마나 센싱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며 IoT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통신하면서 동시에 센싱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통신과 동시에 센싱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전파의 수신 상태에 따라 방 안의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센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통신 채널의 상태를 나타내는 참조신호 CSI를 센싱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나카무라 부장은 통신과 센싱의 융합은 카메라 영상 등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 면에서 적합한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6G에서의 활용 타겟이 되고 있는 테라헤르츠파는 통신 용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반면에 센싱 용도에는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파수대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할 수 있는 100기가에서 300GHz대의 파장은 수 밀리미터입니다. 통신 용도에서 벽의 요철에 반응하여 반사파가 산란한다는 결점이 있지만 센싱 용도에서는 수 밀리미터의 모양까지 알 수 있다는 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가 스마트폰화하는 것으로 소프트뱅크 첨단기술본부의 와키가와 본부장은 6G는 AI를 확장하는 강력한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G 진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가까운 네트워크의 엣지 부분에 컴퓨팅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MEC,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입니다. 와키가와 본부장은 엣지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나 이미지 처리, 게임 등을 위해 AI 처리를 하는데 인터넷의 끝이 아니라 네트워크 바로 옆에 AI를 사용함으로써 폭넓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지국 등 무선 접속 네트워크, 랜의 개방화, 가상화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통신과 컴퓨팅의 융합을 뒷받침합니다. 기지국을 범용 서버로 구성하고 AI 처리 기능과 겸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모습이 6G를 기다리지 않고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G의 기능 확장으로 6G 시대의 네트워크 전체가 스마트폰화하는 미래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G의 코어 네트워크 기능인 5G 코어의 도입으로 통신사업자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나 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NEF를 활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6G 시대의 통신은 단순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니라 AI를 내포한 거대한 플랫폼으로 변해가는 미래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5G보다 3년 빠른 진행 속도입니다. 6G의 도입에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아직 3GPP에서 6G의 표준화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벤더나 통신사업자, 연구기관의 6G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단계이죠. 6G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시작될 때까지가 승부인데 NTT 도코모의 나카무라 부장은 과거 세대의 사례를 통해 보면 6G에 대한 논의는 2년 내지 3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에 도입을 목표하고 있는 5G의 예를 돌아보면 그 10년 전이 2010년은 아직 컨셉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2030년에 도입을 목표하는 6G는 10년 전에 해당하는 2020년 단계에서
각처에서 백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이미 기운이 고조된 상황이며 유럽이나 미국 등 각국에서 6G 추진을 위한 단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 오울루 대학을 중심으로 한 6G 연구개발 프로젝트 6G 플래그십, 노키아나 에릭슨이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6G 프로젝트 헥사X가 가동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가파가 참여하는 6G 추진단체 넥스트G 얼라이언스가 2020년에 발족하여 벌써부터 국제적인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5G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도 6G에서의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미 산관학에서 6G 추진단체 비욘드 5G 추진 컨소시엄을 설립했습니다. 5G 산관학 추진단체 제5세대 모바일 추진 포럼이 설립된 것이 2014년이므로 6G 추진단체도 3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2030년에 6G 상용화를 역산하면 표준화 작업은 2024년부터 2025년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많은 관계자가 지적하며 6G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2024년까지가 승부라고 합니다. 6G의 다양한 방향성은 결코 한 회사나 나라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으므로 빠른 단계에서 국제적인 파트너 만들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일본의 비욘드 5G 추진 컨소시엄은 2021년 6월에 6G 연구를 선도하는 핀란드 오울루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6G 플래그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6G의 국제적 연계에 미중 대립의 영향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노키아가 기지국의 오픈화에 착수하는 업계 단체인 오렌 얼라이언스에서 미중 대립의 리스크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표준화 단체로도 확산된다면 6G를 둘러싸고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 간의 통신 사양이 분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니의 산업용 드론 사업 참여, 레벨 4 실현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